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들으셨는데요. 핵심 자유와 연대였죠. 북한이 반발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평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연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정말 방송에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에 출연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질문 먼저 드려도 될까요? 뭐 책도 읽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출연 또 목소리라도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 유엔 총회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울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지도자의 철학, 세계관,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과연 국제적 공감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시대 정신을 담은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감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사태, 북핵 위기 등 지난 70년 평화 시대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갈등 불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패권적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유혹을 넘어서 대화와 타협, 협상 그렇게 해서 평화와 공존의 세계를 열자 하는 것이 세계인이 갈망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아쉬움이 있다는 건데 자유를 21번이나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 적절한 메시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취임사부터 8.15 경축사 유엔 연설까지 일관되게 그 자유를 강조합니다. 열쇠말로. 네. 전두환 포갑 시대, 박정희 유신 철권 시대에는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콧등이 시큰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5.18 광주의 피흘림 그리고 6월 시민항쟁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가치가 제도적 자유인데요. 예.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중하는 이유인데 그런 맥락이라면 몰라도 반북한, 반중국 이런 맥락 속에서의 자유라면 반전체주의, 반공산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이것은 냉전 시대에 어울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설 말미에 있었던 유엔 창립 후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 얘기하면서 이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군 파견한 거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부분은 사실 중간에 우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 역사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뺀 것 같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실인 건 맞지만 아직도 대결과 적대가 지속되는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는가 하는 데 대한 유엔의 역할 뭐 이런데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대함 구상 얘기도 직접 언급하진 않았던 부분, 주목할 부분 같은데 혹시 북한 반발을 의식해서 그랬던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미 북한 당국이 전면 거부한 상태죠. 그러나 지금의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지요. 예. 역대 한국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 제기를 했는데 이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우리 정동영 장관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이름은 좋습니다. 네. 담대한 구상이니까. 그리고 일부 평가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단계적 접근을 시사한 부분, 즉 동결, 신고, 사찰, 폐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겠다는 그런 언급 같은 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총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 개방 3천 핵을 내려놓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선비핵화 주장이죠. 네. 남북 관계 현실을 무시하고 또 힘의 과시를 통한 뭐 해법을 얘기한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산 폐쇄, 연평도, 천안함 사태 등 최악의 시대였죠. 그런데 사실 그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실패한 정책이 펼쳐진 네.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절은 미국은 오바마 정부,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 미중 협력 대화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2005년도에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6자가 모여서 그 당시에 북한이 최초로 핵개발 이후 최초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핵을 포기하겠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교환하기로 한 합의였는데요. 이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한반도 운명이 적대와 대결로 되돌아가 버린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비핵 개방 3천 실패한 정책을 다시 복사판으로 들고 나온 그것이 지금 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는 그런 남북관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관련해서 북한한테 특정적으로 집착을 했다라고 평가절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해구산을 북한 핵대응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핵 문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적 과제이니까 네. 거기에 집중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참 아쉽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3번이나 대좌한 이 역사적 전환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그리고 다음 민주정부 창출에 실패한 것. 네. 그래서 완전히 다시 이 남북 관계가 되돌아가 버린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죠. 핵 우산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해법은 아닙니다. 아하. 악순환이죠. 악순환이다. 한국의 핵 우산을 빌미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북한의 핵 강화를 이유로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북한은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할 그렇죠. 것이고 아하. 악순환의 딜레마인 거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북이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적대 행위부터 멈추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려면 적대 행위부터 멈추라는 것은 북쪽으로 보면 북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역지사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핵 침공 훈련이다. 이렇게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일시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북이 원하는 것. 물론 이제 중단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 훈련을 고집스럽게 유지함으로써 긴장을 높여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일단 중단과 유예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이제 정권마다의 대북관, 외교관, 안보관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또 한미연합 좀 훈련을 좀 중단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사실은 있었다고 중단한 보시는 건 겁니까? 아니고 이제 정지, 축소한 것인데요. 봐야 되겠죠. 예. 축소한 것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두 차례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약속한 것이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북쪽의 이제 반발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일단 중단 또는 유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천에 착수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는데요. 법령에서 제시한 뭐 핵무기 사용 조건이 있어요. 작전상 필요 뭐 이런 게 포함이 됐는데 이거라면 언제든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대강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강대강 대치는 우리 국민이 원치 않죠. 우리는 네. 이미 DJ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으로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남북 간 자유왕래 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시 강대강 대치와 대결로 돌아가는 것 이명박 정부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네. 다시 그 시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때 결과물을 보면 북의 핵이 최고도화된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요? 핵 실험을 4번씩이나 했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60번이 넘게 했고 핵폭탄과 운반수단을 경량화, 소량화, 소형화, 정밀화 이렇게 해서 무기화를 완성해버린 시기거든요. 예. 한반도의 상황을 위태롭게 만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평가입니다. 과연 그 시대로 가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죠. 네, 강대강보다는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 힘에 의해서 주먹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냥 방치하는 길이 있을 거고 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 외교가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빠져 있다. 자, 북한 반응이 가장 주목되는데 어제 연설 때 보니까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6일 날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지난 2018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 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북한 대표부에서 박수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빤하죠. 북은 대결로 나올 것입니다. 결국 남북 경제 국면, 대결 국면, 북핵 위기의 증폭 이렇게 갈 터인데 이렇게 네. 되면 지금의 에너지 위기, 환율 금리 위기, 경제 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채널 같은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 보니까 권영세 장관이 아직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과 대비해 보면 지금 뭐 대화 채널은커녕 완전히 지금 기존 합의마저 전부 백지화하고 예. 대결로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5년 내내 이대로 간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는 근본 문제는 남도 북도 안보 문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대화 테이블, 대화 채널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좋은 참모를 써야 하는데 정책에 실패한 참모를 쓰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실패한 참모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핵 개방 3천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때 쓰던 사람을 또 그것을 썼다. 입안하고 그것을 밀어붙였던 참모들을 쭉 포진시켜 놓고 무슨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이 뭐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이 원하는 관심사에 관해서 네. 일단 한미 간의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외교에 의한 해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참 불행하게도요. 지난 북핵 역사 30년에 예.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 정권이면 이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로. 이 힘에 의한 예. 밀어붙이는 남북 대결을 선호하는 정권이었고 또 대화에 의한 해법을 추구하는 민주정권일 때는 미국이 힘에 의한 해법을 추구하는 이런 엇박자가 30년 내내 예. 지속된 것은 참 우리 민족의 불운입니다. 아쉽네요.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자,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려할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북은 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핵무력의 법제화라든지 또 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남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핵 폭탄을 실을 수 있는 투발 수단에다가 탑재까지 가능하게 되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국민을 북핵의 사정거리 위협 속에 밀어넣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어떻게든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정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의 책무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해법은 보이지 않고 점점 난마처럼 얽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 이 대북 정책 자체가 과거 특히 MB 때로 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틀지 않으면 예. 지금 이제 6개월째 돼가는데요. 앞으로 5년 내내 우리 국민은 남북 대결 시대의 그런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유엔 기조연설도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 장관님 보시는 잘못된 그 정책의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쯤 6개월쯤 됐으면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또 외교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글쎄요, 이 좀 성과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한일 정상회담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치열하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국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도 미국에 의존한 시대였지만 국익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쟁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서울에 왔을 때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서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차별, 네. 불이익, 국익 훼손이었습니다. 친미도 좋고 한일 관계 복원도 좋지만 국익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랜만에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에 좀 제가 나중에 감사드려야죠. 출연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